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년이란 시간이요.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20년 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정미와 7살 아들 준호가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부족하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주말이면 아들 손잡고 축구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아내와 함께 백화점도 다니고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들이 당연한 일상이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술자리에서도 김 과장은 정말 가정적이야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회식이 있어도 9시만 되면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숙제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여보, 우리 참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땐 몰랐습니다. 아들 준호는 정말 제 자랑이었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동네 축구교실에 데려다 주곤 했는데 아이가 공을 차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나 골 넣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2004년 12월 23일까지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는데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부장님이 회식을 제안했을 때 평소 같으면 적당히 핑계를 대고 집에 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김 과장이 없으면 이 계약 못 따냈을 거야. 오늘은 무조건 끝까지 있어야 해. 동료들이 그러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됐어.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축하해요. 준호 재우고 기다릴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정말 기뻐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뿌듯했나 봐요. 첫 번째 술집에서 맥주로 시작했어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계속 받아 마셨어요. 소주로 넘어가고 두 번째 가게로, 세 번째 가게로. 시계를 봤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택시비가 5만 원은 나올 텐데요? 차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차를 가져왔었죠. 회사 지하 주차장에 제 차가 있었어요. 술 마셨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 그때까지도 정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동료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솔직히 이 시간에 단속도 없고 조심히 가시면 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택시비 5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었는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 키를 꺼낼 때까지도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조심히만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정말 천천히 갔어요. 신호등도 노란불이면 무조건 서고 제한 속도보다 10km는 느리게 가고 그래, 이렇게 조심히 가면 괜찮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운전했습니다. 집까지 이제 5분 거리였어요. 마지막 큰 사거리만 지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섰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엑셀을 밟았습니다. 빨리 지나가자. 그 순간의 판단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사거리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뭔가 작은 그림자가 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뛰어나온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초록불이었으니까요. 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차가 급정거했고 저는 안전벨트에 몸이 당겨져서 목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차에서 내렸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횡단보도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분홍색 패딩을 입은 정말 작은 아이였어요. 아이야, 아이야. 제가 외쳤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달려갔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숨을 쉬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그때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한 아주머니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나 봐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은주야! 엄마가 조금만 늦었다고 했는데. 은주야! 아주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아, 내가 뭘 한 거지? 119에 신고했고 경찰도 왔어요. 아이는 응급차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응급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있어야 할지 몰랐어요. 새벽 6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이신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은주라는 이름의 9살 여자아이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음주 측정 결과는 0.15%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변호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에 간 뒤였죠. 여보, 뉴스에서 봤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울어야 할 상황인데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미야.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한테는 뭐라고 해야 해요? 아, 맞아. 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직원을 둘 수는 없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준호가 집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진짜 사람을 죽였어? 7살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죠. 아이 눈에 무서움이 있었어요.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아이를 죽였다고? 7살 아이에게 준호는 그날부터 아빠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저를 피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내의 시선이었어요. 말로는 괜찮다, 이겨내자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상주복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 같았어요. 판사님, 제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증언석에서 한 말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은주를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청소 일을 나가면서도 기뻤던 이유는 집에 오면 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다녀왔어 하면서 뛰어와서 안겨주는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은주 방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가끔 착각해서 은주야, 엄마 왔어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발 엄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제 딸이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음주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여러 죄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수감되기 전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4년만 기다려줘.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여보. 준호를 생각해봐요.
준호?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살인마 아빠를 둔 아이라고 해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혼하라고 하세요. 준호 생각해서라도. 정미야, 제발.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근데 그 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고 준호를 생각하면, 아내가 울었어요.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서 준호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준호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수감되던 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준호야, 아빠가. 가요, 여보. 제발. 아내가 준호 손을 잡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감옥은 지옥이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죄수라는 걸 다른 수감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를 죽였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야, 김민수. 너 때문에 9살짜리가 죽었다며? 씨발. 음주운전 새끼가 여기서 무슨 면상을 하고 있어? 매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근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당연한 소리였거든요. 2년째 되던 해에 아내에게서 이혼 서류가 왔어요. 양육권 포기각서도 함께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교도관이 면회 소식을 전해줘도 거절했어요. 누가 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엄마, 형,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면회 거부하겠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만 했어요. 3년째부터는 편지도 안 왔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기분이었죠. 감옥에서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불이 꺼지고 조용해지면 그 순간이 계속 되살아났어요. 그 소리와 함께 분홍색 패딩을 입은 아이가 쓰러지는 모습, 그 아이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 가끔 꿈에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수감자들이 짜증을 냈죠. 야, 김민수. 조용히 좀 해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것 같아요. 4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3년째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사고 난 날이었거든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날이었다는 게. 그날 밤에 자살을 생각했어요. 진짜로. 차라리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2008년 12월, 4년 만에 세상에 나왔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당연했어요. 서울역 근처 고시텔에 방을 구했어요. 3평도 안 되는 쪽방이었죠. 한 달에 30만 원, 출소할 때 받은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로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이력서를 내면 전과 조회를 하잖아요. 음주운전 치사. 그 기록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정책상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전 과자는 안 받습니다. 수십 군데를 다녀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2달 후 돈이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쳤어요. 아니, 훔치려다가 들켰죠. 야, 뭐 하는 거야? 사장이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40살이 넘은 어른이 도시락을 훔치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고시텔 앞 24시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방에서 혼자 마셨어요. 하루에 소주 2병씩. 그렇게 마시면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낮에는 술 마시고, 밤에는 술 마시고, 가끔 준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몇 살이지? 11살. 아니, 12살인가?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술을 마셨어요. 6개월쯤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느 날 고시텔 복도에서 쓰러졌어요. 술만 마시고 제대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젊은 의사 한 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최정훈 의사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다가 정말 죽을 뻔하셨어요. 간 수치도 엄청 높고 영양실조도 심각하고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말했어요.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다 제가 망쳤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의자를 가져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이야기해보세요. 시간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4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의사 선생님께 다 털어놨어요.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인 것부터 감옥 생활, 가정 파탄,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의사 선생님은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네, 돌아가신 그 아이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사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처럼 술에 빠져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속죄인가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아이가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신 때문에 어른이 저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떨까요? 딸을 죽인 사람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술에 빠져 있으면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관점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해야 할 일은 술 마시며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 진짜 속죄하는 거예요. 진짜 속죄요? 네, 제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속죄 아닐까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밤새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속죄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냥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마지막 수주병을 변기에 부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일단 몸부터 회복해야 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으로 달리기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100m도 못 뛰었어요. 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또 1년 동안 술만 마셨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늘려갔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전과가 있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았어요.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어요. 전과 있어도 상관없어. 대신 일은 제대로 해야 해. 현장 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40대 중반의 몸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첫 달에는 집에 오면 손도 못 움직일 정도였어요. 온몸이 아프고 특히 허리가. 하지만 술은 안 마셨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견뎠어요. 이게 속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쯤 일하니까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정도 받기 시작했어요. 김씨, 성실하네. 이런 사람 요즘 드물어. 소장이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그런데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야간에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했어요. 왜 사회복지사냐고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전과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9시인데 거기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드디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을 때 정말 기뻤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로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복지관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역시 전과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2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걸로 작은 청소업체를 차렸어요. 상호명은 깨끗한 세상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제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저 혼자였어요. 작은 사무실 청소부터 가정집까지 청소할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갔어요. 일하면서 느낀 게 청소라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마치 제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직원을 뽑았어요. 50대 아저씨였는데 역시 전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전과자도 받아주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눈에 눈물까지 맺히면서.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1년 후에는 직원이 5명이 됐어요. 모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전과자, 고령자, 장애인. 저는 직원들에게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술 마시고 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무조건 해고해요. 왜 그런 원칙을 세웠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3년째부터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형 오피스 빌딩 청소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고 직원도 20명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성공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죄스러운, 내가 행복해져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은주라는 아이와 그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텐데 나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항상 기부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에. 하지만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중견기업이 됐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50억을 넘었어요. 사무실도 강남에 있는 좋은 빌딩으로 이전했고 저도 원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11월이었어요. 새로 따낸 대형 오피스 빌딩 청소 계약 때문에 현장 점검을 나갔어요. 3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새벽 5시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하는 곳이었죠. 첫날 저도 직원들과 함께 새벽 청소에 참여했어요. 사장이라고 해서 현장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 빌딩 로비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저는 1층을 담당했고요.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청소업체에서 온 것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알았어요. 9년 전 그날 밤에 봤던 그 어머니라는 걸. 은주의 어머니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9년이나 지났고 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멈춰 설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왜 물어보시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려는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 어머니가 아직도 새벽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도 그 어머니를 봤어요.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벽 5시면 그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9년 전보다 훨씬 늙으시고 야위셨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저렇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한 달 정도 지켜본 후에 결심했어요. 도와드리자.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어머니가 어느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업체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입니다. 가짜 재단 이름을 만들었어요. 저희 재단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박은주 어머니께서 추천되셨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사장이 어머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딸을 잃고 나서 9년 동안 혼자 살고 계신다고, 새벽 청소 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다고,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은 없고요. 그냥 생활비로 쓰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그런 재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행되는 거라 후원자가 누군지는 절대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월 200만 원씩 어머니께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 계좌에서 가짜 재단 계좌로 이체하고 거기서 다시 어머니께.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들킬 수는 없었거든요. 6개월 후 어머니가 새벽 청소 일을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간대학에 진학하셨다고요.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셨어요? 청소업체 사장이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혼자서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어머니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야간대학을 졸업하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리고 작은 상담센터를 차리셨어요. 은주마음 상담센터. 딸 이름을 딴 상담센터였어요. 주로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상담하는 곳이었죠. 저는 계속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금액도 늘렸어요. 상담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매월 500만 원씩. 그 돈으로 어머니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료 상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유가족들에게는 생활비도 지원하시고 가끔 뉴스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2018년에는 어머니 상담센터가 시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셨어요.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그때 어머니가 시상식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제 딸 은주는 하늘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은주가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2023년 제 청소업체도 상당히 성장했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고 연매출 200억 원 규모가 됐죠. 그런데 그해 봄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상담센터에서 우리 회사에 청소 의뢰를 한 거예요. 은주마음 상담센터에서 청소 견적 요청이 왔습니다. 직원이 보고하는데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견적을 내겠습니다. 5년 만에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컸어요. 3층 건물 전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1층은 접수실과 대기실, 2층은 상담실들, 3층은 교육실과 사무실. 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사장님이세요?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9년 전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센터예요. 한번 둘러보시죠.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상담센터를 구경했어요. 벽에는 교통안전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은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9살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희 딸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익명의 후원자분도 계시고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후원자요? 네,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견적을 내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정체를 밝혀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상담센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믿을 만한 직원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그 직원이 이상한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그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자꾸 사장님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뭘 물어봐? 어떤 분인지, 언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눈치챈 걸까?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상담센터에 갔어요. 어머니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어머니가 차를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맞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은주를 제가 죽였습니다.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후원금 나오는 계좌를 추적해 봤어요. 궁금해서. 그때 알았죠. 그럼 왜?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내 딸을 죽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켜보니까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주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당신이 진짜 속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주도 하늘에서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때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은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을 했어요. 저는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9살 아이를 죽인 사람입니다. 처음 강연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도 무너졌어요. 청중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그 몇만 원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시네요. 덕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강연에 나섰어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평안합니다. 우리의 강연을 듣고 음주운전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은주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52세예요. 20년 전 그날 밤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인생은 그 이후에 시작된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 은주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29살이었을 거예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대신 은주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은주가 당신을 보내준 것 같아요. 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주가 저를 용서해주고 어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 최악의 실수를 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 박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서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조심해 주세요.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저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라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경각심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12년 전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미영이와 함께 신혼 6년 차였죠.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시 저희가 살던 곳은 15년 된 아파트 12층이었어요. 좀 오래된 곳이긴 했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마트나 병원도 많아서 살기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전세금이 적당해서 신혼부부인 저희에게는 딱 맞는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 7시쯤 집에 와서 아내가 해준 밥 먹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정말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담배를 피웠어요. 하루에 한 갑 정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나 집에서 베란다에 나가서 한 대씩. 아내는 싫어했지만 그래도 베란다에서만 피우니까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담배 정말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끊으면 안 될까?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아. 조금만 더. 회사 일이 좀 안정되면 끊을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변명이었어요. 그때 끊었으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2012년 3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신제품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녔거든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중 나왔어요. 공장에서 기계 고장 났어. 정말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 고생했어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정말 맛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었던 터라 더 맛있게 느껴졌죠. 밥을 다 먹고 나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담배가 생각났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여보,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네, 그래요. 근데 문 꼭 닫고 피워요. 냄새 들어와요. 아내의 당부를 들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3월 중순이라 아직 쌀쌀했어요. 베란다 문을 닫고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한 모금 빨아들이자 하루의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여기저기 불이 켜진 창문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꽁초를 어떻게 처리할까 잠깐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 받침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끄곤 했는데 그날은 물이 없었어요. 에이, 하나쯤이야. 그냥 아래로 튕겨버렸어요.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집 2층에서 던지면 떨어지면서 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깊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 아내가 먼저 깼어요. 뭐지? 잠결에 일어나서 베란다 쪽을 봤는데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불이야! 급하게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9층에서 연기와 불길이 나오고 있었어요. 소방차도 와 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래층에 불이 났어. 뭐, 정말? 아내도 급하게 베란다로 나왔어요. 우리도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옷부터 챙기자.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복도에는 이미 다른 집 사람들도 나와 있었어요. 몇 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9층이래요. 베란다 쪽에서 시작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9층, 베란다. 설마 제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12층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어떻게 9층까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소방차가 5대나 와 있었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불은 30분 정도 만에 꺼졌어요. 하지만 9층 한 집이 완전히 타버렸더라고요. 다친 사람은 없나요? 누군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화재 소식을 봤어요. 강서구 아파트 화재. 4명 중 2명 사망, 2명 중상.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사망자는 김철수 45세 씨와 부인 이영희 42세 씨.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 건 아들 김민준 17세과 딸 김지은 14세. 4인 가족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남매만 살아남은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화재 원인이었어요. 베란다에 떨어진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 추정.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하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2분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회사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박성호 씨 맞으신가요?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담배꽁초를 아래로 던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CCTV가 있었어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제가 베란다에서 뭔가를 아래로 던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내가 그 담배꽁초를 버렸어. 그래서 그 집에 불이 난 거야.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때문에 2사람이 죽었어. 맞는 말이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실화죄로 기소됐어요.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라며 엄벌을 요구했어요. 재판정에서 유가족들을 봤어요. 17살 민준이와 14살 지은이. 정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어요. 민준이는 화상으로 얼굴과 팔에 흉터가 있었고 지은이는 연기 흡입으로 목소리가 많이 상했더라고요. 아이들 옆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머님인 것 같았어요. 재판장에서 제가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2분의 생명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노려보기만 하셨어요. 속죄?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할머니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업무상과 실치사가 아닌 실화죄였기 때문에 형량이 좀 낮았지만 그래도 7년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변 시선도 힘들고 무엇보다 당신을 보면 그 죽은 분들이 생각나서. 이해했어요. 아내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감옥에서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잠들려고 하면 자꾸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순간, 꽁초를 아래로 던지던 순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버렸으면, 아내 말을 들어서 담배를 끊었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3년째 되던 해,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다가 그 남매 소식을 봤어요. 민준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기사였어요. 화상으로 고생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부모 없이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죄스럽기도 하고. 5년째에는 지은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기사를 봤어요. 목소리에 후유증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화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그 기사를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도 뭔가 해야겠다. 감옥에서 검정고시를 쳤어요.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도 땄어요. 출소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돕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7년 만에 세상에 나왔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취직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화재로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다면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겨우 청소 일을 구했어요. 오피스텔 청소였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반을 저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살았어요. 왜 저금을 했냐고요? 그 남매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가해자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익명으로 돕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그 남매들 근황을 찾아봤어요. 민준이는 의대 3년생이었고 지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첫 달에는 20만 원을 보냈어요. 우편으로 현금을 보내면서 쪽지 하나를 넣었어요. 화재 피해자 지원 모임에서 보내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요. 거짓말이었죠. 그런 모임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이름이었어요. 두 번째 달에는 3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50만 원. 제가 버는 돈이 늘어날 때마다 보내는 금액도 늘렸어요. 2년 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소방안전관리 업체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딴 자격증이 도움이 됐어요. 월급이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지은이는 소방학과에 진학했고요. 둘 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2021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소방안전관리 업체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거든요. 안전한 세상이라는 이름의 소방안전 컨설팅 회사였어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소방안전 점검을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했거든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남매들에게 보내는 돈도 늘렸어요. 매달 200만 원씩. 민준이는 화상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 다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올해 초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안전 점검 의뢰가 들어왔는데 담당자가 김민준 씨였어요.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혹시 생각을 했지만 설마 그 민준이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얼굴과 팔에 있는 화상 흉터, 그리고 그 눈빛.
12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17살 소년이 이제 30살의 의사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12년이나 지났고 제가 많이 늙었으니까요. 병원 신축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병원인가요? 화상 전문 병원이에요. 저희가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이가 화 전문 병원을 짓고 있다니 자신이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였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저도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환자분들을 도우려고 해요. 민준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죄스럽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제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니까요. 일주일 후 병원 건설 현장에서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점검 나온 소방관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부소방서 김지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연기 흡입으로 상한 목소리.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지은이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소방안전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화재 예방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 화재를 겪어봐서 다른 분들이 저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도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제 말해야 하나?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하나? 12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고마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결국 민준이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이는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12년 전 당신들 집에 불을 낸 사람이 저예요.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담배꽁초를 버려서 당신 부모님을 죽게 한 사람이 저입니다. 민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1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 당신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3년 전부터 의심했어요. 후원금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때쯤 당신 회사가 설립된 시기와 맞았어요. 민준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확신했어요. 화재 예방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남다른 절실함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민준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고마웠어요. 네. 12년 동안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니요. 제가 당신 부모님을 죽였는데. 그것도 맞고 저희를 도와주신 것도 맞잖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했어요.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려.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민준 씨, 지은이도 마찬가지예요. 화재 때문에 목소리를 잃을 뻔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소방관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당신이 저희 부모님을 죽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후에 저희를 12년 동안 도와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변하지 않고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혼자 괴로워하세요. 저희도 이제 다 컸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지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더라고요. 12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분이시죠? 맞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이만큼 차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니.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7년 동안 감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부인분도 떠나시고.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지은 씨, 물론 저희가 더 힘들었어요.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당신도 많은 걸 잃으셨잖아요. 정말 성숙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저희를 도와주신 덕분에 오빠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저도 소방관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서는 저희 둘 다 대학 보내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용서해 드릴게요. 그 순간 12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에 함께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민준이가 묘소 앞에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죽게 한 분들 앞에서. 하지만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의 병원이 완공됐을 때 개원식에 저를 초대해줬어요. 화상 전문 병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병원 이름은 희망 화상 전문 병원이었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었어요. 지은이도 소방서에서 진급해서 화재 예방 교육 담당이 됐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같은 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저희는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화상 환자 치료를, 지은이는 화재 예방 교육을, 저는 안전 점검을, 각자의 위치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강연도 함께 해요. 12년 전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화재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어요. 저는 그 화재를 낸 가해자입니다. 그때 민준이와 지은이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해요. 저희는 그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화재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은이가 말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작년에 민준이와 지은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키면서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고마웠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당신을 정말 미워했어요. 내 아들 내외를 죽인 사람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어요. 하지만 이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당신이 도와주신 덕분이구나 싶어요. 죄송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대신 이 애들 잘 부탁해요. 할머니의 장례식 때 저는 상주 옆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민준이와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가족으로 소개했어요.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저는 48세예요. 12년 전 그 어리석은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얻었어요. 민준이와 지은이라는 가족을, 그리고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담배꽁초를 버리던 그 순간. 하지만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대신 더 열심히 화재 예방을 위해 일해요. 여러분도 담배 피우실 때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 주세요.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시길 바라요. 하지만 만약 실수를 하셨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제대로 책임지고 속죄하세요. 진정한 용서는 그때 찾아올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